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는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예의 바른 척 다가왔는데 내가 조금만 잘해주고 틈을 보이면 슬슬 말을 놓고 여럿 있는 자리에서 나를 깎아내려 망신을 주는 사람 꼭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잘 모르시잖아요 라며 은근히 무시하고 깔깔대며 웃을 때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멱살이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체면 때문에 꾹 참고 돌아오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우리는 내가 더 참고 더 넓은 아량으로 베풀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냉혹한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고마움이 아닌 약점으로 봅니다. 당신이 참아주면 참아줄수록 그들은 이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며 점점 더 단연하다는 듯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목소리 크고 함부로 말하는 그들이 강해 보입니다. 반대로 속으로 삭히기만 하는 우리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릅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돋보인다고 믿는 그들이야말로 속은 시커먼 열등감과 불안으로 가득 찬 빈 깡통입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고 삶을 꾸려온 여러분이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내공을 가진 분들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곁에서 웃는 얼굴로 에너지를 갉아먹는 인간들의 소름 끼치는 특징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품격 있고 단단한 대처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거나 얼굴 붉히지 않고도 눈빛과 태도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존중받아 마땅한 어른입니다. 이제 남의 기분 맞춰주느라 소중한 내 감정을 다치게 두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봤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우아하지만 서늘한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서로를 지키고 더 단단해지는 데 큰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매번 늦는 사람, 게으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동네 산악회에서 야유회를 가는 날입니다. 약속 시간 8시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인원 체크를 해보니 꼭 한 명이 안 보입니다. 전화하면 지금 가고 있어 라고 하는데 10분이 지나서야 저 멀리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옵니다. 뛰어와도 모자랄 판에 한 손에는 커피까지 들고 옵니다. 버스 안에서 40명이 기다리는데 차가 좀 막히네.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면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잡치게 됩니다. 시간은 곧 권력이다.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게을러서 성격이 느긋해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제프 콘틀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 수치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시간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40명을 기다리게 하고도 커피를 사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 행동은 내 커피 마실 시간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시간보다 중요하다 라는 오만함이자 무언의 우월감 표시인 셈입니다. 대통령 만나는 자리였어도 늦었을까요? 만약 그 버스가 놓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중요한 비즈니스 자리였다면 늦었을까요? 아마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렸을 겁니다. 모임에 매번 늦는 사람은 냉정하게 말해 이 사람들은 좀 기다리게 해도 돼 라고 등급을 매겨뒀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니라 남의 시간을 훔쳐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니 차가 막혀서 알람이 안 울려서 라는 핑계에 더 이상 좋은 마음으로 속아주지 마십시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시간 약속에 대해 아주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도둑이 딱 하나 있다. 그들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훔쳐간다. 바로 시간이다. 맞습니다. 돈을 훔치면 경찰이 잡아가지만 내 인생의 20분을 훔쳐간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도둑에게 문을 열어줄지 말지는 오직 집주인인 여러분의 단호함에 달려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고장나서 매번 느리게 가는 시계를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고장났구나 하고 맙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기능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고장난 기계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대치를 0으로 낮추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혈압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부탁인 척하면서 교묘하게 명령하는 사람. 김 여사, 지금 집에 가? 그럼 가는 길에 나 세탁소에 옷 좀 맡겨줘. 가는 길이니까 괜찮지? 분명 말은 부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거절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바쁘세요? 라거나 혹시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과정이 쏙 빠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거절하면 졸지에 어차피 가는 길인데 그것도 안 들어주는 야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억지로 들어주고 나면 고맙다는 말 대신 그래, 수고했어라며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 대하듯 마무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내가 자기 시다발이야? 하는 생각에 울컥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남의 노동력을 자기 것처럼 당연하게 쓸까요? 미국 UC 버클리의 데커, 켈트너 교수팀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일명 쿠키 몬스터 실험입니다. 연구진은 3명의 참가자를 한 방에 놓고 과자를 4개 주었습니다. 3명이 하나씩 먹으면 딱 하나가 남죠. 그런데 실험 전 3명 중 1명에게 임의로 리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더 완장을 찬 사람은 남은 쿠키 1개를 남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덥석 집어먹었습니다. 심지어 입을 크게 벌리고 쩝쩝 소리를 내거나 부스러기를 흘리며 아주 지저분하게 먹었습니다. 즉, 아주 사소한 권력이라도 쥐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예의를 상실하고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툭하면 심부름을 시키면 그 사람, 바로 그 마지막 쿠키를 쩝쩝대며 먹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물 좀 떠와 가는 길에 해줘 라고 쉽게 말하는 건 당신이 얼마나 번거로울지 전혀 상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의 배려 회로가 꺼져버린 겁니다. 진짜 부탁과 가짜 부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혹시 바빠? 괜찮으면 부탁해도 될까? 라고 상대의 허락을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내 상황을 묻지 않고 본론부터 꺼내는 부탁은 부탁의 탈을 쓴 명령일 뿐입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라는 말은 당신의 수고를 영원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말버릇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여기서 권력이란 꼭 대통령이나 사장님 같은 큰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할 때 상대가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이용해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바닥난 인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면 사람이 변했네, 정없네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편하게 이용했던 도구가 말을 안 들으니
당황해서 내는 투정일 뿐입니다. 다음에 또 무례한 부탁을 해오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떡하지? 내가 지금은 좀 곤란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곤란하다고 딱 잘라 말하고 화제를 돌리십시오. 거절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무례한 쿠키몬스터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자기 방어입니다. 세 번째, 기분 나쁜 농담에 우아하게 정색하는 기술. 큰맘 먹고 산 코트나 가방을 들고 모임에 나간 날입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기분 좋게 입고 나갔는데 그걸 보자마자 대뜸 얼마 줬냐고 묻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순순히 가격을 말해주면 그 사람은 혀를 차며 다 들리게 면박을 줍니다. 그 돈 주고 이걸 샀어? 저기 시장 가면 이것보다 질 좋은 거 반값이면 사는데? 완전 바가지 썼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보태서 사람을 돈 쓸 줄 모르는 바보로 만듭니다. 기분이 확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눈치도 없이 한술 더 뜹니다.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며 핀잔까지 줍니다. 좋은 마음으로 샀던 물건이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바가지 쓴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립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다시 입어보려는데 아까 그 친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정이 뚝 떨어집니다. 비싸게 주고 산 옷이 꼴도 보기 싫어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걱정해서 그런 걸까요?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개 바구니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양동이에 넣어둘 때 뚜껑을 덮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만 넣어두면 혼자 기어 올라서 밖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마리를 같이 넣어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기어오르는 순간 밑에 있는 다른 개들이 그 개의 다리를 잡고 끄집어내립니다. 결국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고 다 같이 바구니 속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좋은 옷을 입고 한 단계 더 멋져 보이는 것, 즉 혼자 탈출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낭비했네. 시장에선 반값이야. 라는 말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과 똑같은 위치로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나 혼자만 초라해질 순 없다는 물귀신 심리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농담이야,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포장한다면 절대 속지 마십시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농담은 무의식적 진담이다 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100% 농담은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평소 당신을 질투했거나 당신의 행복을 깎아내리고 싶었던 가시돋친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왜 정색해? 라는 말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려는 아주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 웃음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 남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리며 짓는 비열한 미소일 뿐입니다. 인간 본성을 냉철하게 꿰뚫어 본 철학자 쇼펜하워는 예의 없는 웃음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남을 조롱하는 버릇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유일한 재치다. 그들은 남을 깎아내려야만 비로소 자신이 올라간다고 믿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남의 선택을 비웃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저급한 대화법입니다. 진정으로 교양 있는 사람은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설령 비싸게 샀더라도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처하는 최고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절대 같이 웃어주거나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어주면 그들은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다음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럴 땐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눈을 3초간 빤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싸한 분위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무례한 말을 던진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어야 합니다. 우아하게 정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품격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점잖기로 소문난 지인과 함께 상가 건물복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마침 저 앞에서 미화원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통로가 좁긴 했지만 우리가 잠시 멈추거나 비켜서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굳이 걸음을 멈추고 인상을 확 찌푸립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핀잔을 줍니다. 아니, 사람 다니는 시간에 먼지나게 빗자루질을 하면 어떡해? 아주머니가 연신 죄송합니다 하며 허리를 굽히는데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옷에 먼지가 묻었다며 유난스럽게 손을 탁탁 털고는 기분 잡쳤다는 듯 혀를 찹니다. 나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신사처럼 굴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오만해질 수 있는지 목격한 순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밥맛이 뚝 떨어져 그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런 사람을 걸러내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체 CEO 빌 스완슨이 만든 이 법칙은 비즈니스계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로 통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권력에 의한 도덕성 마비로 설명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나이가 벼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인간이 아니라 함부로 대해도 되는 도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청소원이나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심리의 밑바닥에는 비겁함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반격하지 못할 것 같은 만만한 대상에게 푸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위라고 합니다. 밖에서 뺨 맞고 집에서 엄한 강아지를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은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묵묵히 일하는 청소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식당 종업원을 마주칠 때입니다. 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수고하십니다 한마디가 명품 옷이나 비싼 시계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격조를 높여줍니다. 약자에게 강한 척하는 것은 강한 게 아니라 속이 좁고 못난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스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가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나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콩고물 하나 떨어질 게 없는 사람,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꾸며낼 수 없는 진짜 인격입니다. 옛말에 종업원에게 막대하는 사람과는 사업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약해지거나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 청소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싸늘한 표정으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격이 떨어집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식당이나 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눈을 맞추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진짜 어른이 됩시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조건 가르치려 드는 사람. 한 방에 침묵시키는 법.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걱정은커녕 대뜸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칩니다. 야, 병원이야. 그거 다 독이야, 독. 의사들은 돈 벌려고 일부러 안 낫게 한다니까? 당장 끊어. 그러고는 자기가 어디서 들은 정체불명의 건강즙이나 민간요법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내 체질이나 병명은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싹 낫는다며 1시간 동안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기는커녕 검증되지 않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입니다. 듣다 못해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 라고 하면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라며 오히려 나를 답답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의사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할까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를 망치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즉, 이 사람들은 의학 지식이라는 다양한 도구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자기가 아는 민간요법이라는 낡은 망치 하나만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도, 암도, 관절염도 다 자기가 든 망치로 두드리면 낫는다고 착각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시야가 좁아진 것인데 본인은 그걸 비법이라고 착각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남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함부로 조언하는 건 관심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자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 말대로 약을 끊었다가 병이 악화되면 그들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이죠. 현명한 어른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훈계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는 내 경험이 남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맑은 망치 하나 들고 설치는 사람은 내가 굳어버린 지적 독재자일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통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려 노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하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겸손합니다. 반면 요란하게 떠들며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가장 우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내거나 논쟁하지 마십시오. 망치든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차분하게 이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혹시 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선생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실 수 있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겁니다. 권력은 휘두르고 싶지만 책임은 지리 싫어하는 게 그들의 본성이니까요. 책임을 묻는 순간 그 시끄럽던 망치질 소리는 뚝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대뜸 자식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취업난이라 우리 아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굳이 묻습니다. 자네 아들은 요즘 뭐해? 아직도 집에서 놀아? 내가 대답을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리려 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기 자식 자랑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얼마라느니 첫 월급으로 안마의자를 사줬다느니 하며 쉴 새 없이 떠듭니다. 그러다 결정타를 날립니다. 네 아들도 빨리 사람 구실을 해야 할 텐데 내가 다 걱정이 되네. 어디 공장이라도 알아보는 건 어때? 순간 욱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척 위선 떨지 마! 라고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냐며 발뺌할 것이고 졸지에 나는 자식 농사 실패하고 친구를 질투하는 못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억울하지만 화를 내는 순간 나는 패배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도대체 왜 남의 아픈 곳을 찌르며 즐거워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 비교를 통한 자존감 획득이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잘난 척하지만 사실 내면에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거나 불행한 표정을 지으면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 역시 내가 너보다 낫구나 하는 확인을 당신의 반응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분노는 그들의 비뚤어진 자존감을 채워주는 먹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상대가 자랑을 늘어놓고 비꼬는 말을 할 때 화를 내는 건 그들이 파놓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비난이 아니라 당신의 무반응입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당신이 부러워하지 않고 아무리 긁어도 당신이 화내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초라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고의 복수는 욕설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 기분은 1%도 상하지 않는다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욱해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만 열등감 폭발한 못난 부모가 되고 맙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상황을 두고 아주 유명한 독설을 알렸습니다. 돼지와 절대 씨름하지 마라. 너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지금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속을 긁는 그 친구, 바로 진흙탕 속의 돼지입니다. 같이 소리치며 싸우는 건 당신도 그 진흙탕에 뛰어들어 같이 뒹구는 꼴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당신이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는 꼴을 보고 그래, 역시 내가 이겼어 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돼지가 혼자 뒹굴게 내버려 두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돼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친구가 선 넘는 말을 할 때 굳이 눈을 쳐다보며 기싸움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매 자식 험담을 하거나 기분 나쁜 소리를 시작하면 그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세요. 그리고 마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온 것처럼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십시오. 상대방 얼굴은 쳐다보지도 말고 휴대폰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툭툭 건드리세요. 이 행동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네가 하는 말은 내 휴대폰 문자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 듣고 있어?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도 고개는 들지 말고 휴대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듣고 있어. 계속해. 내 눈길조차 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상대는 김이 빠져서 더 이상 떠들지 못합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관심을 거두는 것, 그것이 무례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입니다. 7번째, 웃으면서 우아하게 선을 긋는 쿠션 언어의 기술.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싶은데 꼭 선을 넘어서 남의 집안일에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거나 남편 흉을 볼 때 맞장구 좀 쳐줬더니 자기가 무슨 해결사라도 된 양 간섭을 시작합니다. 아니, 며느리를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 안 돼. 초장에 잡아야지. 그리고 아들한테 돈 관리는 맡기지 마. 나중에 후회한다. 마치 내 인생을 채점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기분이 확 상하지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화를 내면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 꾹 참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기니 이 사람은 자기가 조언을 잘해줬다고 착각하고 만날 때마다 더 심하게 간섭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왜 자기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남의 인생에 끼어들까요? 심리학에서는 자아 경계선이 희미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와 너는 엄연히 다른 사람인데
친해지면 너의 문제도 나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간섭을 관심이나 애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통제 욕구일 뿐입니다.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때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안방까지 흑발로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신경 꺼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쿠션 언어입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을 때 쿠션을 깔면 편안하듯이 거절의 말 앞에 부드러운 말을 먼저 깔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뒤에 오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뒤에서는 차가운 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무안하지 않으면서도 아,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소리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는 인생의 소음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남들이 떠들게 내버려 두라. 남의 인생에 대해 감너라 배너라 떠드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인생이 무료해서 남의 인생을 구경거리로 삼는 관객일 뿐입니다.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바로 당신입니다. 선수가 관중석의 야유나 훈수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있나요? 그저 묵묵히 매 경기를 뛰면 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관객들이 좀 시끄럽네 하고 내 갈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주인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무시하기가 쉽지 않죠. 남의 집안일에 감너라 배너라 하는 사람, 딱 한 번에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먼저 화내지 말고 여유롭게 웃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운을 뗍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 다 알아요. 상대방이 안심하는 순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식구끼리 알아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이걸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하면 더 강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고맙다는 말을 들었으니 화도 못 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더 이상 끼어들 자리가 없구나.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대화법입니다. 8번째, 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지 마라.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교육받으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친절해라.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웃어넘기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아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를 만만한 호구로 봅니다. 내가 예의를 지키면 지킬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선을 넘고 함부로 대합니다. 결국 남들 눈에는 착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은 어쩌면 나를 올가매는 감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깨진 유리창 법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데 방치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을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 생각하고 돌을 더 던져서 나머지 창문까지 다 깨버립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참고 넘어가는 건 내 마음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막 대해도 탈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때만 꺼내주는 귀한 보석 같은 겁니다. 나를 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이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태도는 친절이 아니라 단호함과
무표정입니다. 상대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나도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유교의 성인 공자님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를 때린 사람에게도 덕을 베풀어야 합니까? 공자님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원수에게 덕을 베풀면 음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갚을 텐가?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한은 올바름으로 갚아라.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차가운 공정함으로 대하십시오. 이것이 2500년을 이어온 인간관계의 정답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막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바지 노릇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을 배려하느라 닳고 다른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안아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결심하십시오. 나를 웃게 하는 사람만 곁에 두겠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초의 시간도 쓰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만 남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지켜낸 당신의 품격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